노유진의 정치 카페. 메르스 확진자 150명, 사망자 16명. 오늘 오전 발표인데요. 마지막 고비라는 말이 무색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며칠이 마지막 고비다, 며칠이 마지막 고비다 여러 번 있었죠. 다시 이제 24일이 마지막 고비라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감염시키고도 국가 방역 체계의 열외로 남아 있었던, 치에 벽거로 남아 있었던 삼성 서울병원. 그래서 원성을 샀죠. 3차 확산까지 우려되자 결국 부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부서져 버린 뒤에 너무 늦게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와중에 검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그 단체가, 고발한 단체가 14일날 만들어지고 14일날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는 14일날 수사에 착수하고요. 기가 원래 막힙니다. 정권 유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발 맞춰서. 예. 도둑질도 선발 맞아야 하지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원순은 메르스를 잡고 박근혜는 박원순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만한 한국적 메르스 사태가 아닐까 합니다.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유시민 씨는 그새를 못 참고 그냥 끼어드셨어요. 한 가지 신상의 변화가 있는데 유시민 씨가 충격적입니다. 이건 파마를 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반보로 들어오시는데 이경규 씨가 들어오시나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젊어 보이십니다. 예, 잘 지내셨는지요? 예. 근데 그 파마도 좀 이렇게 재료가 풍부한 분들이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파마 하고 싶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재료 부족으로 못해요.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그 볶음 요리는 재료 양이 좀 많아야 돼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가득 담고 볶아도 볶고 나면 팍 주저앉거든. 파마도 못하는 진세. 예. 오늘 방송 일부에서는요, 타임라인으로 메르스 사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타임라인만 다운로드 기록이 60만 건 가까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지만은 세월호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만 안 타면 된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 부분들이 나의 문제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걱정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문제 가지고 타임라인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노유진 시즌2 오픈 특집 100분 토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타임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특명 논술시험으로 학대받는 당신의 아이를 구하라. 대입 논술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학대 수준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개인과 사회 간에 다양한 관심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여러 관계들이 형성된다. 엄청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요. 쪽집게 과외를 시키기도 하죠. 모든 수험생이 다 비싼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지는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수험생 조카를 위한 이모 삼촌의 가장 합리적인 선물. 커피 2잔 값으로 만나는 취업준비생의 논술지 침사. 유시민의 논술특강.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5년 6월 15일 오늘이 6.15 공동선언 15주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10분인데요. 늘 그렇듯이 시시각각 그 메르스 감염자 숫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한 90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다시 이번 주에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씁쓸하네요. 예. 그 사이에 진정이 되었으면 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라든가 또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는 그 국회법 개정안 문제 이런 거 좀 다뤄야 되는데 워낙 국민 관심이 메르스 사태로 가 있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다뤄야 되겠습니다. 현황 아까 진정 교수가 조금 간략하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요게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입니다. 최대한 정리해 본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확진자 숫자만 확진이 150명이고요. 그 확진자 중에서 내원 환자가 70명이고 환자 가족과 방문자가 54명, 그리고 의료진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16명이고요. 퇴원 완치돼서 퇴원한 분이 14명. 그리고 현재 격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예, 있거든요. 지금 5,000명 3천, 넘었죠. 4천 단위에서 지금 격리자가 5,200명이고요. 그 사이에 또 격리 해제된 분이 3,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격리됐던 분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가 예, 되는 거죠. 그 연인원은 8,000명. 지금 8,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격리라는 게 참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집안에 그냥 갇혀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4차 감염자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 통솔을 깨고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그랬는데 3, 40대 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또 뭐 젊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게 그냥 비켜간다 그러는데 평소에 기저질환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 위독하다. 중태에 빠지는 예. 그런 일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진 교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데이터에서 보듯이 시시각각 이 뉴스를 듣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지난주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때가 환자 수가 아직 90명이 되기 전이었는데 되지 80몇 명이었죠. 예, 86명인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방송 녹음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약 2배 가까이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진중권 교수가 요약해 준 현재 상황 이것도 좀 예측됐던 거 아닌가요? 노 대표님 어떠세요? 우리 지난주 방송하면서. 그렇죠. 지난주 방송하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유행의 어떤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그 7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또 보면은 리스트에도 없던 예. 그러니까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곳곳에서 셀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산하는데 큰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예측했던 상황인데요. 예. 이제 그때 우리가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9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쯤 되는 것 같죠? 네. 이제 관리 명단이 네. 그게 응급실 내원 환자들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명단이었고 그 중에 한 150명 이상을 이제 병원 내에 격리해 놓고 있었고 나머지를 자가 격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그 명단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내원 환자의 명단도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들의 명단도 완전하지 않을 거다. 예, 실제로 뭐 확진자들 보면은 뭐 절반 가량이 뭐 리스트에 없던 사람들로 나타나고 예,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이제 확진자가 한 50명 가까이 나왔는데 대다수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고요.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확진자들 중에는 한 절반은 이 명단에 있었고 절반은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로 네. 지금. 특히 그 뭐 이렇게 병원 안에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많은 환자들을 접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환자 이송 요원이 예. 그 확진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관리 명단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한 어떤 이 확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7번 확진자, 138번 확진자가 삼성병원의 의료진인데요. 137번 확진자는 아주 젊은 그 원내 환자 이송 요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들이 누워 있는 그 침대를 끌고 이렇게 옮기는 또 부축해서 휠체어에 옮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138번 확진자도 역시 나이가 젊은 의사예요. 예. 예. 이 138번 확진자는 35번 확진자하고 거의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 응급실 5월 하순에 말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확인이 되는 거는 삼성병원에서 자체 작성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했던 그 명단 900여 명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환자들이 확진자가 절반 정도 생겼고 새로 생긴 확진자 중에 나머지 절반은 그 안에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이게 두 번째 파도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1차 파도가 평택 성모병원, 2차 파도가 2차 파도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인데 삼성 서울병원이 몰고 온 파도의 뒷부분이에요. 지금 예. 나오는 게. 아직
그 세 번째 파도가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병원들에서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 세 번째로 파도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더 확인이 돼야죠. 근데 이제 143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어느 병원에 파견되었던 컴퓨터 관련 전문가 직원인데 이분이 나중에 부산에서 확진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접촉이 그 3차 유행의 어떤 진원지가 되는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병원들에서 이렇게 확진 결과 나온 사람들 다 삼성 서울병원을 거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대부분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길 거치지 않은 다른 그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전 대청병원에 있는 의료 인력이 아니고 컴퓨터 그 관리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견 나가 있다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143번 확진자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명단에 없었고요. 본인도 이거를 또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슈퍼 전파자 이른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이제 나오면 세 번째 파도가 어느 의료기관에선가 밀어닥칠 텐데 근데 현재로서는 확인된 게 4차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이 2명인가 그렇죠? 예, 2명이. 예. 근데 이제 다른 4차 감염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 내에 우리가 그때 처음 이 방송을 할 때에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그 평택성모병원 안에서. 근데 사실 다른 병실, 다른 병동에 있는 환자가 옮긴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2차 감염이 아니고 3차 감염인 거예요. 병원 내 원내 3차, 4차 이렇게 예.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몇 차 감염이냐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는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137번, 138번 확진자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염을 시켰다면 삼성병원 자체에서 3차 파도가 올 걸로 보이고요. 아마 삼성병원이 부분 폐쇄를 결정하게 된 거는 이게 제일 컸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확진자의 경우는 응급실 안에서만 동선이 머물렀던 게 아니고 일반 외래병동뿐만 아니라 입원병실까지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 동선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응급실을 많이 벗어난 다른 병원 시설까지도 감염되었을 위험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렇죠? 뭐 외래 환자, 응급실을 거치지 않은 외래 환자인데 그 외래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가 이렇게 그 확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으로서도 눈물을 머금고 부분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항복한 아닌가.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파도 3차 유행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배제하기도 어렵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잠복기가 이제 약 2주 정도라는 기존의 학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이 지금 6월 15일이잖아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봐야 세 번째 파도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비가 또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잠복 기간이 실제 우리가 이제 널리 유명해진 위독하다는 그 불안정하다는 상태가 35번 확진자 삼성병원 의사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확인된 138번 확진자 거의 같은 시기에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열흘 이상 차이가 나죠.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발병 증세가 나타난 게요. 이걸로 봐서는 잠복기가 2주일 이상 갈 수도 있다. 사우디에서는 실제로는 잠복기가 훨씬 더 길다. 뭐 4주까지 간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6주까지 하는데. 일부 6주까지 간 경우도 있다는 이제 이거는 아주 검증된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예. 아직 하나의 연구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 통설이 일반적으로 14일 정도가 최대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서 우리 같은 경우도 대충 5.6일 정도죠. 5, 6일 사이에 많이 나타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14일 안에 대부분 다 일어난 거죠. 초기 환자들은 5, 6일 만에 일어나는 환자들이고요. 예. 최근 확진된 환자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4일 정도. 열흘 이상 걸린 잠복기가 사람들이. 긴 환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4번 환자 그 슈퍼 가장 많이 이렇게 퍼뜨리게 된
수표 복균자라고 볼 수 있는 그 14번 환자가 확진받은 게 5월 29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로부터 최장 14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제 확산은 안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이후의 상황은 그 지난 주말로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물론 이제 이 진행이 한 번 더 폭발력을 갖는 3차 유행으로까지 갈지는 안 갈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늘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 보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실 때 되면 뭐 하루 정도 더 지나가서 들으시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향후 우리가 다음 방송 때까지 일주일을 고려한다면 이제 일주일 정도 예측이면 단기 예측이죠.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일주일간 벌어질 일들에 대한 단기 전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지금 제일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우리 지난번 방송하던 날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전날 왔다고. 정보가 예. 왔다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근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네. 그저께인가요? 기자회견을 했죠.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의 한국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 그게 나와서 그거를 이분들은 뭐 국내의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얽혀 있지를 않고 또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최고의 보건기구의 이제 공식 조사단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예. 노 대표님 들으셨어요? 예, 뭐 일단은 한국에서 그 메르스의 그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는 것과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가 지체된 데 대해서 상당한 강도 높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특유한 어떤 그런 이 의료 쇼핑 문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좀 더 나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그 좀 관습이 이 병원을 거점으로 하는 이제 이 메르스의 확산에 특별히 취약한. 예, 네. 특별히 이제 한국적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감염 환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휴교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과잉 대응이 아닌가. 뭐 그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 인프라를 좀 이렇게 재점검하고 확대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뭐 새로운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예, 새로운 얘기 없습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얘기죠.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끼리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한국 내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임 퇴임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박사나 이런 분들 과거 쭉 한국에서 공공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WHO와 관계를 맺어왔던 전문가들을 이 조사에 참여시켜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에 쌓았던 여러 데이터나 경험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권고를 준 거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고 그리고 보건학적으로는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의 이 진단과 이제 이 권고에 따르면 우리가 길게 봐서 이제 음압병실을 더 갖추거나 격리병실 같은 거요. 그다음에 공공보건 시스템을 좀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학교 문을 닫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정부에서 쭉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거의 다 문을 열었죠 지금. 대부분 그렇죠. 경기도도. 네. 예.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는 좀 그 여전히 그 폐쇄한 그 문 닫은 곳들이 있는데 학교는 거의 다 문 열었죠. 그리고 이제 이 WHO 조사단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른바 닥터 쇼핑, 병원 쇼핑을 하는지 또 왜 이 많은 방문자들이 병실에 몰려와서 문병을 하는지 이 병원 문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진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 하는 게 이 조직의 임무는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단순하게 형성된 문화냐 아니면 이런 문화를 만든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1차 진료는 동네에서 하고 예. 그래서 해결 안 되면 조금 더 큰 병원 가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진짜 서울에 아주 뭐랄까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로 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병만 걸리면 바로 이제 온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체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중앙집중. 중앙집중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길거리 골목 상권까지 재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도 그런 집중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삼성병 서울병원에 하루 그 외래 환자 수가 몇 명쯤인지 아세요? 8,000명. 엄청난 거 8,000명 이게 뭐 네. 그냥 외래만 병원이 8,000명이고요. 아니라 무슨 대형 무슨 기업이죠. 엄청난 큰.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 암 환자 중에서 이렇게 중증이면은 이제 전이를 막기 위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 수술 건수가 그 전체 건수의 10분의 1을 10%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 그 상시 고용 인력이 3,000명이 넘어요. 의사하고 간호사만 약 3,500명이 예. 넘고요. 그다음에 여타 인력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이번에 감염된 의료인들 중에 직원들 중에 보면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네. 그 파견 사내 하청 그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렇게 큰 병원이 또 있나? 뭐 큰 병원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삼성병원의 정규 직원과 이제 협력업체 직원 등등해서 상주 인력만 해서 거의 5,000명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외래 환자 수가 8,000명이 넘고 그 입원 병실이 1,900개예요. 그 베드 수가요. 그럼 이제 항상 차 있거든요. 그럼 입원 환자가 한 2,000명 되고요. 거기에 간병인 뭐 그다음에 와 있는 가족들 이렇게 치면 매일 그 잠실 야구장 야구 보러 오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오가는 거예요. 오가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중에서 격리된 분들만 해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만큼 뭐 삼성 입장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어떤 병원인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위험 물질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집중시키고 확산시키는 흉기의 역할을 결과적으로 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이 이러다 보니까 그 병원 명단 공개가 늦어진 이유. 이게 이제 그 고전에 그러니까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황을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시각으로 본 현황에 대한 진단과 권고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밖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이 뭐 삼성병원, 서울병원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단지 정보 공개가 늦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현황과 전망에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이미 되었거나 앞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전망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의문이요. 의문. 이게 첫 번째가 도대체 왜 병원 명단을 그렇게 늦게 공개했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나. 두 번째가 삼성병원 부분 폐쇄는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누가 결정했는지 알아야 그 처음에 명단 공개는 또 누가 못하게 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있나? 이게 지금 터져 나온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지금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잘 협력하고 있나요? 그 정부, 의료기관, 지자체, 뭐 질병관리본부 포함했어요. 정부기관으로. 여기 지금은 이제 잘 협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당장의 그런 의문이고요. 한국 상황이 특별히 메르스의 확산이 빠른 경우인가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 비해서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의료 공공성이 취약한 것이 근본 원인 본질이다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는 진단인가 등등 몇 가지 풀어야 될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삼성서울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못 열고요. 주식회사 병원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영리의료법인요. 학교법인, 종교법인, 뭐 비영리법인 그런 그 국가만 병원을 열 수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익재단이라는 삼성에서 돈을 출연한 이 재단이 설립을 한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누구게요? 이건이 아니에요? 이재용. 예, 전에는 이건희 회장이었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며칠 이재용 전에? 씨로 이게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한 열흘 됐나? 네. 그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씨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희 씨 병원이었고 지금은 이재용 씨 병원이에요. 형식상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고 비영리 이제 의료재단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주인은 이재용 씨가 주인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의료법 등을 이제 반영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비영리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이죠. 뭐그 차이라는 게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비영리 재단이니까 따로 이제 갖고 가지 못하게 이제 한 그런 차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한 5가지 정도 의문 중에 첫 번째. 왜 병원 명단 공개가 이렇게 늦어졌을까? 혹시 짚히는 거 없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얼핏 삼성이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예. 저는 뭐 추론입니다만은 그 정부 내에서도 여기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개 초기부터 공개해야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갈린 건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의사와 그다음에 삼성의 요청 이 두 가지가 이 공개를 갖다가 계속 마지막까지 늦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늦추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판단하는 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단위를 구리는데 그 단위를 구성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병원 문을 닫아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그 단위를 채우고 있고 그게 이른바 전문가 견해라는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참고해야 할. 병원 명단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결정 못해요. 이거 삼성병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상당히 불운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번 확진자 있잖아요. 1번 확진자가 하필이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갔잖아요. 이 사람이 평택성모병원에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옮겨놓고 5월 17일, 18일, 19일 그 무렵에 삼성서울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치료가 돼서 지금 퇴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았던 병원을 다 공개하게 되면 삼성병원이 같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동네 의원 2군데 하고 평택성모병원 하고만 있었으면 그럼 여기서 발병이 됐고 확인이 됐고 이제 국가병원인 이제 국립병원이나 다름없는 서울대병원에서 음압병 치료해서 치료하고 때렸으면 끝났을 텐데 삼성병원을 해피 경유해 갔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삼성병원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되나? 삼성병원인데 쓸데없이 하루에 8,000명 이상의 외래 환자가 오는 병원이고 2,000명의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인데 괜히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이걸 공개했다가 괜히 불안 심리만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잘 되기를 또 기대했겠죠. 큰 병원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병원이니까. 그리고 1번 환자를 잘 처리했거든요. 한 명의 그런 그 전염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처리했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안 해버린 거 아닐까. 이게 참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한 건데 아니 뭐 삼성이 특별한 건 하여튼 현실이니까 그 1번 확진자가 여기를 안 거치고 갔더라면 좀 조기에 발표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1번 환자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평택성모병원에서 며칠 동안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전염을 이제 시킨 거죠. 그런 상태에서 5월 20일 날 삼성병원에 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5월 17일 날인가 왔어요. 예, 맞아요. 5월 20일 날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1호 환자를 확진 판정한 공로가 삼성병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문제인데 그 이후에 이제 확진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법규에 따라서 갔지만 이제 삼성병원에서 한 조치가 어떤 거냐 이거죠. 그 조치가 뭔가면은 이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의료진, 그 다음에 이 환자와 같이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제 이 또 격리하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메르스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안 거 했죠. 아닙니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예. 말고 정리를 했어요. 예. 자기 정리가 잘 됐어요. 잘 됐다고 예. 본 거죠. 본 건데. 근데 재미있게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일단 비밀주의를 엄수했는데 그렇죠. 예. 엄수하고 그다음에 그때 정부에서 논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걸 확진을 하고 그러니까 환자를 갖다가 이게 발견해내고 격리하는 등의 애를 쓴 병원이 불이익을 받으면 그걸 안 이유로 된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삼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삼성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 크게 지금 화제가 되었던 발언이 이제 국회에 가서 삼성병원의 그 감염내과 과장이 국가가 뚫렸다.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 배경이 뭔가 하면 14번 환자가 왔을 때 자기들은 메르스 환자인지도 몰랐고 5월 27일 날 왔을 때 29일 날이야 확진 판정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을 거친 환자인 줄 자기들이 몰랐다. 따라서 뚫린 거는 국가다. 왜 국가는 자기들에게 그걸 안 알려줬느냐라고 항변했는데 실은 자기들이 그때 처음부터 비밀주의를 했기 때문에 삼성도 가려지고 평택 성모병원도 가려진 거예요. 같이 가려진 거예요. 같이 가려진 거예요. 그걸 그 후과를 자기들이 또 당한 거지 어찌 보면은. 이 환자가 그 굿모닝 평택 굿모닝 병원을 거쳤지만 그 이전에 평택 성모병원까지 거친다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 국가가 안 알려줘도 자기들이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고 평택 성모병원이 있었다면 1번 환자를 잡았던 확진 판정했던 삼성병원 입장에서는 평택 성모병원 거쳤다면 당장 격리를 그렇지. 시켰었어야죠. 그걸 자기들이 계속 덮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삼성의 비밀주의에 삼성이 당했다. 예. 아니 이렇게 근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또 확진이 됐잖아. 확진이 됐으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접촉을 해왔는지를 가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럼 당신 누구 만났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그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확진한 다음에 그 선에서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 이해가 안 가거든. 왜냐하면은 아니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발열 다 나고 막 이랬다면 당장 떠오르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동안에 누구를 접촉하고 다녔느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건 의문일 다음 거 아니야. 문제고. 그 우선 다음 문제고. 병원 명단 공개를 안 한 거는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삼성병원이 잘했냐 못했냐는 차치하고 삼성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확진자 처리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걸 잘한 병원이 영업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를 안 한 거는 병원 명단 공개를 안 한 건 정부가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누가 안 했지? 누가 안 한 거야 이거를? 이 의문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요? 예.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 밥 꽂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잠깐 그저 넘어가기 전에 일본 확진 환자가 확진이 됐잖아요. 일본 환자가 예. 확진이 됐을 때 삼성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그 전 병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전 병원 그 평택 성모병원을 네.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요.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 당연히 누군가는 알았어요. 의사들은 몰랐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병원을 옮길 때 그 전 병원에 기록 내지 안 따라오니까. 그 저기 진료 의뢰소 있잖아요. 네. 3차 병원까지 가려면 그게 있어야 오는 거니까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정부는 알았을까 이걸? 정부도 알았죠. 예. 삼성병원의 핵심들도 알았죠. 그러나 진료 의사들은 몰랐을 수 있죠. 일본이 확진된 상태에서는 삼성과 평택 성모병원 두 병원 이름은 딱 정부 그 스크린에 딱 올라갔을 그러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평택 성모병원하고 적어도 그러니까 삼성병원 이전에 평택 그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치를 하려면 삼성병원까지 공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대한 조처도 최소한으로 한 이유가 처음에 같은 병실 쓴 사람들만 컨트롤했고 그 옆병실 같은 병동 옆병실은 그냥 놔뒀고 그래서 최소한의 조처만 한 거예요. 이 파문이
평택성모병원 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병원이 같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염력이 일반 환자 경우에는 0.8명이다 하는 둥 또는 2m 안에서 그 삼성병원에서도 1번 환자 확진한 후에 2m 그 반경 2m 있는 사람들만 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35번 확진자 의사,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그저께 확진된 138번 확진자 이다 의사잖아요. 예. 이 의사들이 감염된 이유는 삼성병원 당국이 이 전염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직접 그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들을 관리 명단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저는 약간 그 지금 국무총리가 없잖아요. 총리 대행이 누구예요? 최경환 장관이죠. 이 사람을 약간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병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했을 리가 없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다 정보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총리 대행,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여기 못 꼈을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조직이기 때문에 보건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 못 해요. 이게 결국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최경환 총리 대행.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선에서 상의해서 뭐 이렇게 공개 안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 삼성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퍼지면은 경기 진작에 이제 불리하니까 아예 덮고 넘어가자. 경제부처는 원래 이런 질병 관련 정보 공개에 반대해요. 전통적으로.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태가 좀 수습되면은 국정조사 한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죠. 예. 문영표 복지부 장관 혼자서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그 명단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사들은 알았으리라고 봐요. 그 지금 양병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 씨나 아니면 그 휘하에서 지금 대책반장, 뭐 현장 점검 반장 등등 해서 언론에 나오는 권준욱 국장이나 뭐 권덕철 국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 권준욱 씨하고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분들은 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아마 이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들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택성모병원에서 그 감염돼서 온 번호 10번 이내의 확진자 2사람을 받았던 병원이 있어요. 수원에요. 그 병원 얘기 들으셨죠? 그 빈센트 병원. 예. 예. 가톨릭 대학 빈센트 병원, 예. 성 빈센트 병원. 수원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병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6번 확진자랑 뭐 해서 10번 안에 번호가 들어있는 확진자 2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 1번 확진자한테 감염이 되어서 이 병원에 왔어요. 왔는데 이 병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환자들의 문진을 통해서 왜냐면 이미 평택성모병원 소문이 많이 나 있었거든. 국가에서 통보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병원은 자기들이 뚫린 게 아니고 국가가 뚫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은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딱 문진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르스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격리 조치하고 의료진도 다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 격리 치료를 하면서 처음에 메르스 환자임을 모른 채 접촉했던 모든 의료 인력을 다 병원에 격리시키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전염시키지 않고 이 2사람을 다 FM대로 했고. FM대로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삼성병원은 더 잘해낼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뭐 삼성병원에서 막 오염시켜가지고 막 번지게 해야겠다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야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또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대충 그 우리를 믿고 이제 우리 요구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구조 아니겠어요. 네. 나라가 뚫렸다 그러는데 삼성공화국이 뚫린 거지 뭐. 이 병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언론도 사실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제 원래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이 없었고 정부에서 공개를 안 했으면 지난주 그 정치 카페에 제가 공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을 했고 또 언론 중에 유일하게 일찍 정부보다 먼저 6개 병원을 공개한 언론이 있죠.
프레시안. 예, 프레시안에서 강양구 기자가 예. 6군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평택성모병원, 서울 삼성병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이게 이제 딱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그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예. 보건의료노조에서 아예 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예. 이제 뭐 곳곳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제보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어느 외국 언론의 이제 특파원인 한국 특파원인데 이분이 이제 그 그 트위터에다 계속 올리는데 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왜 병원명 공개 안 하냐고 막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한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런 식의 트윗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언론 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인지.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6월 초에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어느 언론도 프레시안을 제외하고는 정부 발표 이전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 때 선장이 선실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밖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언론사에 연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 선장과 승무원들이 엉터리 지시를 내려놓고 선원들을 도망가 버린 것 같고 승객 다 죽게 생겼다. 선실에 남아있으면 다 죽을 거고 지금 구명조끼 입고 갑판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전할 방법이 없으니 방송에서 직접 바로 때려서 그 가족들이 카톡이라도 하게 해서 애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런 제보를 접한 언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그 방송 못해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는 선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고 선장이 전문가잖아요. 선장이 알아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설마 하니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제보를 누군가가 했다 하더라도 방송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실시간으로. 이번 경우도 언론들이 사실은 취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도 보건당국이 저는 정부가 그 좀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4번 환자가 이제 27일에서 그 27일부터 5월 27일부터 삼성병원에 있다가 29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전파한 현재까지 70명 예. 전파한 당사자가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은 발병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 삼성병원인데 이 사람 확진 판정 받을 그 무렵에 언론에게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뭔가 하면 주로 피해 지역이에요.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게 창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명단 발표할 때도 삼성병원은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허브가 됐던 게 삼성병원인데 오히려 평택병원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난 것인 양 이렇게 보도가 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나는 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이 그 메르스 의사 있죠. 예. 35번 환자의 인터뷰라고 봐요. 예. 되게 이상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처음부터 되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온갖 매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인터뷰를 다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도 직접 들어보니까 감기 기침을 컬럭컬럭하면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의사였을까? 그저 개인만의 의사였을까? 그게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분명하게도 뭐냐면 그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좀 이상한 게 개인의 명예라고 할 수 없는 게 명단이 이름이 공개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개인에 대한 명예심을 훼손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은 삼성병원 의사라는 건 알려졌어. 그러니까. 근데 삼성은 병원의 명예죠. 그렇죠. 병원의 명예지 본인의 명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뭔가 자기를 변호한다라기보다 병원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또 이분 인터뷰 보면 이제 문제가 되던 발언이 그거잖아요. 이상했던 발언이 뭐냐면은 갑자기 박원순 씨는 사람 괴롭히는 게 장기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어떤 개인을 괴롭히게 했을까?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이 괴롭혔던 건 아마도 왜 그 기업들의 악덕 행태 있잖아요. 예. 이거 딱 보면은 기업의 입장이라는 거죠. 삼성맨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마인드가. 마인드가 네. 삼성맨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다음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병원은. 이런 그걸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국회에서 내과과장 발언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병원장 발언이요. 네. 기자회견할 때 보면 저는 참 이분들이 좀
삼성이라는 이 품을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과 대화 좀 평소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료인으로서 대화를 했으면 네. 좋겠는데 의료인이 아니라 이거 기업인의 관점이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그래서 우리 기업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뭡니까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부분 폐쇄까지도 결국 받아들이는 거죠. 하여튼 병원 명단 공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심야 기자회견이 큰 이제 역할을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박 시장이 이 35번 확진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게 아니고 혹시 몰라서 추적 조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정보 제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개탄했고요.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뭐 시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삼성병원이 부분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결정했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병원 병원장의 주장은 5월 29일 이후부터 삼성병원이 한 모든 조처는 보건당국과 긴밀히 다 합의해서 된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죠. 문영표? 그게 아마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더 고위층을 통해서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원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삼성병원에서는 명단 공개 반대했을 거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지금 와서 이 부분 폐쇄 결정을 누가 했나? 이게 이제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이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이재용 씨가 했던 예.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폐쇄하느냐만 아니라 병원장 권한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병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이런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적 부담을 좀 느꼈던지 이재용 씨가. 거기다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137번, 138번 확진자의 경우를 보면 병원 내 어느 지역도 이 상태로 가면 안전하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응급실 안에서도 그 14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만 명단에 넣어서 관리를 하던 이 태도와 비교를 하면 현저히 가능성이 낮은 위험에 대해서 그냥 부분 폐쇄 결정을 과감하게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예, 그런 점에서 이재용 씨가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그렇죠. 저는 그게 뭐 당연할 거라고 봐요. 이거 뭐 이분이 뭐 병원장이 이분이하고 그냥 봉급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너가 분명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보건당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국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위가 있겠지만 상당히 좀 높은 단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 평소 정상적인 병원의 그 정책거래처는 질병관리본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뭐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역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니죠.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혹사당하면서 지금 뛰고 있어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뛰는 보건 전문가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 정치적 구조가 문제였던 거지.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뭐 죄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한 놈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예, 하여튼 삼성병원은 뭐 이재용 씨가 했다 하더라도 잘한 결정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님은? 잘했는데 좀 더 빨랐었어야죠. 조금 더 빨리 개입했어야 사실 된다. 서울시에서도 뭐 이런 여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밖으로는 공개 안 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 폐쇄를 갖다 요구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박원순 시장이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삼성병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사이에는 각급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후에요. 그게 4일 밤이었나요? 6월 4일 밤이었나요?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이후부터 그 소통이 진행 중이었고 박 시장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그렇게 비공개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예. 그러니까 부분 폐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계속 요구했다는 뜻이고요. 병원 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삼성병원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박원순 시장의 삼성병원 서울병원 현장 방문을 병원 쪽이 동의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이사장이 대신 서울시로 가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냥 말하자면 백조가 밖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어서 한 마리씩 주고받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굉장히 분주하게 그 각 기관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도 이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뭐 이재용 씨하고 통화했을 수도 있죠. 서울시장이. 급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는 거니까. 빙산의 꼭대기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일찍이 본 거죠. 뭔가 하여튼 저 병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예, 보고 그걸 본 일단 겁니다. 한 거죠. 예. 그다음에 계속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삼성에서 거부를 계속하다가 자꾸 사건이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로서도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의문이 첫 번째가 명단 공개를 안 한 이유, 늦어진 이유 뭔가. 누가 늦췄나. 두 번째가 삼성병원 부분 폐쇄는 누가 결정했나. 세 번째 이제는 컨트롤 타워 있나? 그 질문이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아. 몇 개야 지금? 5개인가 있잖아 지금. 아니 다 컨트롤 타워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기구예요. 범정부 기구. 예, 범정부 기구가 한 너댓 개가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5개나 돼요? 네, 4개인가 5개예요. 그게 있어도 그 자체를 다 컨트롤하는 그 데만 있으면 괜찮아요. 예, 거기가 없잖아. 근데 뭐 동대문 두타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타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브로치 샀다는데요. 뭐 혼자 경비행기 몰고 다니시는 건가? 관제탑 없이? 그건 컨트롤 타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 타워지. 관제탑이 없는 게 아니라 관제탑이 4개야 지금 4개고 진짜 관제탑은 없는데 4개가 막 앉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컨트롤 타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건 확실하죠. 그건 확실하죠. 네, 청와대는 청와대는 아닌 거 확실해요. 청와대는 컨트롤할 의사와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잠깐 최경환 씨가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만 놓고 보면은 무슨 근데 그 전문가들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지. 그 무슨 현장 대응반인가요? 정권 위임한다는 거기는 지금 그 공동위원장에 복지부 차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옥주 차관은 이 위기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일을 해봐서 알지만 좋은 사람이고 유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무성 씨 당 대표죠. 예. 이 사람들도 그렇고 메르스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케팅 메르스로 인한 그 공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밥 사 먹고 뭐 브로치 사고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예. 그 실제로 메르스 사태 자체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타워, 컨트롤 타워 누가 이제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불투명한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볼 때 그 삼성병원에 대해서는 그냥 삼성병원 스스로가 컨트롤한 거고요. 그럼 컨트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거야. 지금 각 기관들이 각계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머지 작은 병원들은 이제 서울시가 또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사실은 그건 게 진짜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 삼성한테 맡겨놓은 거야 그냥. 그렇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서울시장 표현으로는 그 국가 방역망 열애가 되어 있었다. 삼성병원이 그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네, 아마 그 판단을 하는 데에는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 해본 결론일 거예요. 그렇죠. 몇 번 하다가 말을 정말 안 들으니까 이제 터트린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이 또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괴담자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박원순 시장 허위 사실 유포 또 혐의로 조사한다 그러고 그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정부와 의료기관과 지자체들이 잘 협력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거든요. 여전히 잘 협력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 때 우리가 삼성 서울병원의 900명의 명단이 완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명단이 포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 서울병원과 보건당국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이 900여 명의 명단을 그 거주지 시도 단위로 찢어가지고 새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도에 보내고 시도에서 행정인력과 보건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외래 방문을 했던
그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가 아직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안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 한국원자력병원하고 또 서울 보라매병원 두 군데의 응급실이 폐쇄됐는데 그 이유가 삼성병원 응급실을 경유한 환자가 응급실을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이제 최대 적극적인 어떤 그 방어 개념으로다가 폐쇄를 했는데 사실 폐쇄하게 되면은 또 그 지역에서 응급실을 가야 될 환자들이 못 가는 보라매 병원은 예. 진짜 서민병원인데.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또 원자력병원도 안병원인데. 네. 예, 그러면 과도한 조치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뭐 놔둘 수는 왔는데 놔둘 수는 그렇죠. 없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파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 누가 오게 되면은 그 뭐 바깥에 있는 별도 시설에서 일차 점검이 된다거나 또 상성 응급실을 방문했던 사람의 기록을 모든 병원들이 공유한다거나 그런 어떤 왜 선제적 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용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지불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뭐랄까 이렇게 대유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칭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삼성이라는 게 한국의 어떤 정식적인 법적 시스템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치외법권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그러니까 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병원도 국가 방역 체계 내에서 또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그 바티칸 같은 거. 네, 바티칸 같은. 이태리에 있긴 한데 이태리에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게 오히려 삼성한테 끌려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된 거고 이걸 박원순 시장이 본 거지.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건 거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났고 결국은 이제 삼성이 실패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자 항복을 해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지금 거지. 제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냐, 정부 의료기관 지자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삼성병원의 부분 폐쇄를 누가 결정했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진 이유는 삼성병원이 부분 폐쇄를 하면 이게 풍선 효과가 생겨요. 그 전에 삼성병원으로 오던 환자들이 여기를 못 오고 딴 데로 또는 가야죠. 이미 삼성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못 오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전에 성매매 단속할 때 집창촌을 없애버리면 전부 오피스텔하고 뒷골목으로 숨어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집창촌을 폐쇄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풍선 효과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 삼성병원의 부분 폐쇄 결정은 필요한 거지만 뭐 또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 폐쇄, 삼성병원의 부분 폐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삼성병원이 이 대책을 세울 리가 없어요. 그럼 보건당국이 세워둬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질병관리본부 혼자서는 이건 선발이 없는 조직이니까 헤드만 있는 조직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집행을 하려면 각 지역의 보건소 조직이라든가 또는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차 유행이 올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누가 컨트롤하는지 어디서 컨트롤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고 그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는 이게 제일 위험한 그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그 뭡니까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시스템이. 예. 법규도 다 있고 있는데 그 가동이 안 되니까 아니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메르스가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기도드리듯이 이제는 잦아들기를 바라는 뭐 기우제 지내는 반은 운에 맡겨져 있다는 아니 거죠. 그말 그러니까 재밌는 개념을 하는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요즘 그 메르스 때문에 교회 그 신도들이 안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럴 강도로 때일수록 못 오도록 막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 모여야지 기도를 해야지 메르스가 된다고 퇴치된다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중세 때 페스트 때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 고쳐달라고 가서 기도하다가 다 걸렸어. 다 집단 감염됐는데 그 사태가 생각나가지고 자 이제 이런 정도 짚어봤고요. 대통령흉은 되도록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없는 셈 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안 한다고 자꾸 욕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가혹행위야. 예, 그래서 오늘은 최경환 총리 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좀 없애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 다 돼 가는데 환자가 150명 생겼어요. 이게 감염력이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50명 정도면. 예. 예. 아니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뭐 몇천 몇만 예. 정도. 근데 이제 한국은 왜 한 사람이 70명 막 45명 이렇게 막 전염력이 높냐. 사우디는 이른바 메르스 확산 지수라 그래서 이게 0.8이었다는데. 그게 뭐예요? 확산 지수가. 그거 때문에 저도 이제 구글링도 좀 해보고 막 전문가들한테 물어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언론에선가 이 확산 지수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옮긴 그걸 말하나? 그게 이제 제가 예. 알기로는 1차 감염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차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어느 만큼 늘어나느냐인데 그 1차에서 그다음에 그 평균적으로 보면 0.8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 감염이 수가 적다는 그러니까 거죠. 80%로 떨어진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며칠간 검색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뭐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내린 저희 해석은 이런 거예요. 확산 지수라는 거는 환자 한 사람이 몇 명한테 옮기느냐지. 그거예요. 근데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확산 지수는 1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산 지수가 1 이상이면 병이 계속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계산하면 1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최초 한 명의 환자 1번 확진자에서 지금 150번 확진자까지 매 시간별로 매일매일 체크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 확산 지수가 1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이게 진정된다는 거는 한 사람의 환자가 한 사람 이하 전염시키는 사태가 돼야 줄어들어서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유행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확산 지수는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1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돼요. 1보다 높다는 거는 아직 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뭐 의미가 없는 지수네.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슈퍼 보균자들. 네. 그러니까 특수한 이거는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0.8까지 나오는 거겠지만. 0.8이면 높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특수한 어떤 한 사람이 몇십 명한테 또 전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평균적으로 환자 한 사람이 몇 명한테 전염시키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확진자가 바레인에서 귀국을 해서 한 사람한테 전염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도 전염 안 되면 제로죠. 확산 지수가. 한 사람한테 전염시켰고 한 사람이 났어요. 그냥 전염 없이. 그럼 확산 지수가 몇이에요? 0.5죠. 1번 환자하고 2번 합쳐서 1번 환자, 2번 환자에서 환자는 둘인데 전염시킨 숫자는 하나잖아. 그렇게 0.5예요. 그러면 3차 감염이 또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확산 지수가 얼마예요? 0.67이에요. 그러니까 4차 감염자가 생겨서 그러면 이게 0.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명씩 계속 전염시킨다고 할 때 환자가 5명에서 끝나면 0.8이야. 그러니까 사우디 경우에는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식으로 단순 계산을 해서 5차 감염까지 나오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는 8차 감염까지 나왔고 부분적으로는 아무도 감염 안 시키고 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최초 환자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사우디는 최초 환자가 맞나 봐요. 뭐 낙타한테 감염된 사람. 그거 아니에요. 사우디도 4명인가 밖에 확인 안 됐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얼마나 길게 끌었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우디만큼 길게 끌 것 같아요. 사우디가 3달 정도 지속됐거든. 이 대유행이. 1,100명 정도 환자 나올 때. 지금 우리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해 보면 우리도 되게 0.7, 0.8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산 지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지수 자체는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경우는 슈퍼 전파자 몇 명이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건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이 유행해가는 양상이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니까 좀 특별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삼성병원 응급실 같은 초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우연히도 이제 며칠 있게 되면서 그래서 크게 이렇게 유행하고 사우디도 그래요. 사우디도 그 유명한 큰 병원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고. 근데 치사율이 사우디가 높은 거는 이 사우디는 이제 부자들이 다니는 그런 병원도 일부 감염이 됐지만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그 계층들이 감염이 많이 됐고 이 사람들이 제때 대증요법의 치료를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높았던 거고 대개 보면 이 유전자 변이가 없고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그다음에 치사율도 사우디나 별 차이 없지만
우리 경우는 훨씬 집중적으로 초기부터 대정요법 치료가 되고 있어서 다소 한 10% 정도 아래로 나오는 정도로 나오는 거고 앞으로 치사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정도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를 비하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삼성병원하고 평택성모병원에서 잘못했고 그거를 보건당국이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커진 거다. 3차 유행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지도 말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예,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그냥 이야기 나누고 끝냈으면 합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쭉 나왔는데 메르스 이렇게까지 온 건 누구 책임이야? 라고 한 말씀씩 한번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좀 더 정신을 더 번쩍 차리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구 욕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예. 뭐 의학적 책임도 있고 예. 가장 이제 직접적인 책임은 처음에 그 일본 환자를 뭐 확진한 삼성병원 측의 책임이 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일본 환자는 삼성 책임 아니지. 일본 환자는 잘 처리했는데 14번 환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본 환자 처리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본 거지. 아 그때부터 공개를 안 하고. 네,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걔만 딱 잡았으면 그 사람만 딱 잡았으면 나머지는 다 큰 문제 없었을 텐데 그걸 놓치고 뭐 나중에 14번 이게 뭐 늦은 거죠, 뭐 사실상. 정보를 감춘 사람. 그렇죠. 그 부분이고. 이 사태는 뭐 그 개인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본질은 공중보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전염성이 높은 어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중보건 차원에서 어떤 방역 책임을 맡고 있는 건 정부 당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만 생기면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 일의 어떤 처리의 어떤 실제 권한과 책임은 정부 당국이 있는 것이고 정부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사태를 갖다가 키운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뭐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워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또 그래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의 어떤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도 이 사태의 어떤 초기 대응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향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정리삼아 한 말씀만 드리죠. 이제 우선 평택성모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의 그 초동대처 의료진들이 잘한 건 없어요. 그게 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빈센트 병원처럼 수원에 잘한 병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하여튼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책임은 환자 발생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정책 당국자들이에요. 여기가 제일 큰 책임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대통령 뭐 하지 말자 그러지만 그래도 해야 돼. 시장통 다닐 때가 아니요 지금. 이 방역이라는 거는 이 진짜 보수의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대 국민국가에서 방역은 전염병 방역은 국가안보와 더불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국가의 역할. 근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예, 거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우파가 잘해. 왜냐하면 이게 위기 관리거든. 위기 관리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그럼요. 되고. 때로는 개인의 인권을 제약하면서까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만 이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염병 예방 관리는 우파가 잘한다는 그런 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이 위기 관리 전염병 위기 관리는 정보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선차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뭔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해주고 그럼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메르스가 전파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위기관리의 핵심인데 그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부처를 넘어서는 자원 동원의 힘을 갖고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시장통 다니고 그럴 때냐고 난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심야에 기자회견을 할 때 바로 네. 그 시각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사 데스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위기는 메르스가 위기 관리 대상이 아니라 유승민
또는 이제 비박 세력들의 준동 뭐 이런 거였죠. 그 이거는 지금 사실 대통령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성의의 문제. 최소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통 다닐 때 아니다. 그 얘기는 진짜 화딱지 나서 한마디 하고 싶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 막강한 권한을 다 틀어진 사람이 지금 시장에 다니면서 뭐 곧 장사 잘 될 거예요. 그 얘기 할 때요 지금. 시장을 너무 의식하는 모양이구만.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위기라고 보는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 건강의 위기라든지 국민 생명의 위기가 아니라 정권의 위기인 것 같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위기. 그걸 좀 관리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공포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공포를 갖는 이유를 또 재밌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북핵은 왜 공포를 안 갖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지하고 뭔가에 선동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그 선동 세력이 중에 하나가 박원순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해댐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공포 관리를 좀 거기에 너무 좀 유식하게 말한다. 그냥 국민들 속여 넣은 거 가지고 지금 대충 모면해보자 그 생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런 인식이 이제 누구죠? 김문수. 아니 의원.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헛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좀 뇌가 계속 퇴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쉬운 말로 세상의 모든 개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책임은 어쨌든 없어요. 이분 말이 맞다면 북핵이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진짜. 그것만 걱정하면 돼. 그것만 걱정하면 돼. 북핵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되지. 자, 세상의 모든 헛소리에 대해서 대응하지 맙시다. 예. 좀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메르스로 타임라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운이 따를 수 있도록 각자가 믿는 모든 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